156쪽입니다. 156쪽의 경기 변동의 첫 번째 인플레이션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경기 변동, 그다음에 시장론 이런 부분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교재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최근 10년간 시험에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 언급이 안 됐던 부분 빼고 언급됐었던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 안 된 부분은 3, 4월 달 수업할 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부분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파트나 중요한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예. 싫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싫어도. 수업은 제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부분이 있으면 별로 안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그 부분을 잃는다거나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교재 156쪽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56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플레 이렇게 읽어요. 인플레. 예, 다 읽지는 않고 인플레 이렇게 읽는데 인플레는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라고 그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매년 물가 상승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은. 물가 많이 올랐죠. 그죠? 예,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요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가 뭔지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10,000원인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 10,000원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새우깡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새우깡 중독자예요, 이 사람. 중독자. 이 사람이 새우깡을 갖다가 500원짜리 새우깡을 갖다가 자신의 소득을 전부 다 새우깡 사 먹는데 다 탕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우깡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몇 봉지 사 먹어요? 20봉지 사 먹어요. 예. 괜찮아요. 예. 저분은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왜 10,000원에 500원일 때 20봉지인지 이해를 시키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버려서 미안해요. 예, 저분 버리고. 자, 그럼 500원짜리 새우깡을 이제 20봉지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가 발생한다. 제일 먼저 발생하는 데는 인플레가 발생하는 순간 물가가 올라요. 500원짜리 새우깡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맞아요? 우린 이것을 갖다가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일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오르는 순간 이제 새우깡을 10봉지밖에 못 써먹게 되죠. 맞나요? 예.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 10,000원이라는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죠. 옛날에는 10,000원 이퀄 새우깡 몇 봉지? 20봉지였죠.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10,000원 이퀄 새우깡 10봉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화폐 가치가 옛날보다 많은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인플레란 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 가치가. 물가가 오르는 순간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걸 인플레라고 하고 반대로 디플레란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디플레는 반대 개념입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뭐하고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오르죠. 이걸 디플레라고 합니다. 디플레. 사실은 인플레가 발생해도 걱정이고요. 디플레가 발생해도 걱정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걱정이지만 디플레이션은 또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디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지. 근데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통 대출을 받는다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3억을 대출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원금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건 값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2억 5천원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빚을 못 갚죠. 빚을 못 갚죠. 못 갚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째라 해버린다고. 은행에서 배째로 가보니까 젤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억을 빌려줬는데 담보는 2억 5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반으로. 그럼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 못 하잖아요? 은행이 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은행이 망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기업에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러면 설비 투자를 줄여요. 설비 투자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고용을 안 합니다. 그럼 실업이 증가하고 디플레도 문제는 많아요. 우리는 사실 뭐 이래도 저래도 걱정입니다. 경기가 좋아도 걱정이고 안 좋아도 걱정이고 물가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걱정이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걱정을 하실 때는 아니고 인플레가 뭔지만 알면 돼. 인플레는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디플레는 반대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만 묶어주시면 돼요. 1번. 동그라미 1번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뭐하고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말한다면 2번에 뭐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왼쪽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길도 주지 마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제3절에 부동산 경기 변동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제목 옆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옆에 보시면 몇 회 때 몇 회 때 기출됐다는 표현이 있죠. 그게 없는 놈들은 그렇게 열심히 보실 필요가 없는 놈들이에요, 사실. 그게 있는 놈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요.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순환. 두 번째가 이제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적 변동. 세 번째가 이제 추세적 변동. 추세적 변동. 네 번째가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무작위적 변동.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경기 순환은 영어로 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 영어 첫 번째 글자 따서 C라고 할게. 자, 앞으로 C 쓰면 사이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절적 변동은 시즌, S 쓸게요. S. 시즈널. 추세적 변동, 추세가 바뀌었다. 뭐가 바뀐 거예요?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트렌드라고 합니다. 무작위적 변동은 랜덤이에요. 랜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영어 단어 C, S, T, R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C는 사이클, 순환인갑다. S는 시즌, 계절적 변동이구나. T는 트렌드, 추세가 바뀌었구나. R은 랜덤, 무작위적 변동이구나. 근데 경기 변동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요. 둘로 구분하면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어요. 요것만 순환적 변동이에요. 경기 순환만. 그럼 나머지 요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비순환적 변동이라 그래. 그럼 칠판. 경기 변동을 둘로 구분하면 무슨 변동과 무슨 변동이 있음?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고요. 순환적 변동 안에 경기 순환이 있는 거고 비순환적 변동에 계절, 추세, 무작위가 있는 건데 각각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경기 순환은 요렇습니다. 요걸 순환이라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예. 이때 경기 제일 좋은 점을 정점이라 그래요. 정점. 경기 정점. 나쁜 점은 저점. 그 정도 응용은 해야지. 제일 좋은 점, 정점. 제일 나쁜 점, 저점. 이 사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진폭.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요.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을 때, 저점이 깊을 때 진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진폭이 크면요. 좋을 때는 엄청 좋고요. 나쁠 때는 엄청 나빠. 진폭이 작을 때는요. 좋으나 나쁘나 별 차이가 없을 때 진폭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때 저점 찍고 경기가 좋아지더라. 이걸 회복이라 그래. 회복.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호황이 되겠지. 경기 호황. 조심하실 점은 호황에서 바로 불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 호황에서 후퇴를 거쳐요. 그리고 불황으로 간다는 점. 자, 그러면 경기 변동에 네 가지 사이클이 있거든요. 뭐 있어요? 회복, 호황, 후퇴, 불황.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저점이 있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회복, 호황, 이거 정점, 후퇴, 불황. 그럼 이게 계속 순환한다는 거지. 이게 경기 순환이에요. 그래서 경기 순환은 요거 보이세요? 저점 보이시냐고? 저점 보이세요? 요걸 갖다가 이제 주기라 그래요. 뭐라고요? 주기. 이게 주기가 길다라는 표현은요. 경기 정점에서 다음 정점으로 가는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즉 경기 저점에서 다음 저점을 만나는 기간이 길다는 거지. 주기가 짧다는 것은 빠르게 그게 회전한다는 거고 순환한다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경기 변동은 가로주기, 세로 진폭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주기, 세로 진폭. 됐습니까?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걸 경기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난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호태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기 변동이 지난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저점, 회복, 호황, 정점, 후퇴, 불황 이런 단어를 쓰면 이건 경기가 순환하는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계절적 변동 엄청 쉬워요. 계절적 변동.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년 안에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 이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계절적 변동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에는 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 많이 안 해요. 매년 그래요? 예, 매년 그래요. 그러면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요. 12월 달에는 허가 건수가 제일 적어요, 보통. 그렇겠어요? 매년 그래요? 예, 그건 계절적 변동이에요. 알겠어요? 3월 달이 되면 대학가 주변에 공실이 줄고 또 한 6월 달, 7월 달 정도 되면 대학가 주변에 공실이 늘겠지. 이런 걸 계절적 변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진하게 아마추어처럼 계절적 변동이 시험에 나올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단어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초등학생 시험 나오면 그걸 줄 것 같아, 그걸 갖다가? 안 줘요.
안 주고 여러분들 생각에 이맘때쯤 되면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계절적 변동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추세적 변동은요.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크게 한번 신개발이나 또는 재개발 같은 게 이루어진대요. 통상 이제 뭐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50년이나 그 이상 장기적인 추세가 한 번씩 바뀐대요. 이걸 추세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추세적 변동의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가장 대표적인 추세 변동을 하나 예를 들면요. 스마트폰 같은 게 대표적인 추세적 변동의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행 갈 때 뭐 저기 디지털 카메라도 챙기고 그죠? 뭐 좀 무비 카메라 이런 것도 챙기고 뭐 그랬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들고 가서 찍어버립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굳이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를 취미로 하지 않는 사람이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MP3도 다 스마트폰으로 다 듣고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다 해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추세가 바뀐 거예요. 이제 추세적 변동입니다. 알겠죠? 예. 무작위적 변동은요. 예기치 못한 사태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 주로 자연재해나 정부 정책입니다. 지진, 홍수, 태풍, 해일 이런 것들이나 정부 정책. 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을 쏟아내면서 갑자기 경기가 하강을 한다든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경기가 좀 좋아진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무작위적 변동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교재 159쪽 보면 표 하나 보이십니까? 경기 변동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무슨 변동과 무슨 변동이 있음.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음. 순환적 변동은 또다시 경기, 순환과 비순환적 변동은 계절, 추세, 무작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만 체크해놓고 한번 읽으시면 돼요. 표 안의 내용만 읽으시고 뒤에 있는 내용은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책을 좀 넘기십니다. 제가 안 보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보지 마세요. 162로 갑니다. 161호 가시니까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제목 하나 체크하시고 부동산 경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재판 한번 보세요. 162쪽입니다. 경기 변동을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필요한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제가 보는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번씩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부분만 보시면 된다 하면 진짜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세상 일이 그래야 그래도 안 그렇지 그러면서 다 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다 보는 분들은 사실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학원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부동산 학개론만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 매일 보는 전문가한테 여기서 시험에 중요한 게 뭐다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나와놓고 갑자기 또 공부는 전체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를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온 게 학원인데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학원인데 학원 나와서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다 보는 행동.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안 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혼자 공부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학원에 나와서는 또 옛날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전체를 다 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죠? 제가 보는 부분만 보시죠. 자, 갑니다. 우리가 보실 내용은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일반 경기의 특징을 볼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부동산 경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선생님 안 이렇잖아. 내보고 어쩌라고 내보고 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갑니다. 요게 일반 경기예요. 요건 부동산 경기고. 그럼 저랑 지금부터 일반 경기랑 부동산 경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일단 보니까 주기가 어때요? 주기가 길어요. 약 2배 정도 길어요. 진폭은요? 커요. 진폭은 커요.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당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고 또 안 될 때는 엄청 안 되니까. 잘 될 때는 진짜 뭐 이렇게 벌다가는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만 같다가 또 안 될 때는 또 너무 안 되는 거죠. 월세 내기도 힘든 거죠. 이럴 때는 또 금방이라도 막 이렇게 망할 것 같다가 막 그래요. 이게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는 재화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경기랑 출발점이 똑같다 하더라도 빨리 좋아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서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랜덤 소개해드렸습니다. 랜덤. 무작위적 변동. 정부가 여기까지 가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 절대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막 쏟아냅니다. 억제책을. 그러면 냉각은 일시에 냉각이 되기도 합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온다. 서서히 회복되고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온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 상당히 불분명해요. 불분명. 또는 불명확하고 또는 불규칙적입니다. 자,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을요. 편한 말로 바꿔봐 볼까요? 편한 말로 바꾸면요. 지멋대로입니다.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이지도 않고요.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동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역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독립적일 수도 있어요. 독시 시험에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 있다. OX. 할 수 있어요. 후행할 수 있다. 가능하면 동행은요. 역행은요. 독립적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경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걸 일반 경기라고 놨을 때요. 일반 경기보다 앞서서 진행이 되는 경우를 전순환. 같이 진행이 되면 동시순환. 뒤에서 진행이 되면 후순환. 반대로 진행이 되면 역순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순환, 동시순환, 후순환, 역순환인데 참고로 경기들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경기가 주식 경기래요. 주식은요.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만 돼도요. 주가는 벌써 오르기 시작한대요. 특정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만 돼도요. 경기는 벌써 주가는 벌써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식 경기를 보통 전순환해요. 부동산이 제일 멍청하다고 얘기를 해요. 후순환해요. 부동산이. 물론 부동산은 지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법칙성을 찾아내려면 후순환. 그다음에 상공업용을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주거용을 비수익성 부동산이라 그래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일반 경기가 좋을 때는요. 상공업용은 같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래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주거용 같은 비수익성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합시다. 주식은 보통 무슨 순환? 선순환 하셔도 되고 전순환 하셔도 되고 상공업용은 동시순환. 그 다음에 부동산은 후순환, 주거용은 역순환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험에 맨날 이게 나오거든요. 물론 작년에도 이게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이게 나왔는데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보시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제일 좋은 점, 정점, 제일 나쁜 점, 저점, 요 사이 폭, 진폭 맞아요? 저점 찍고 경기 좋아져요. 회복. 바로 호황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호황. 호황을 부동산학에서는 상향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상향시장. 호황시장 하셔도 돼요. 예. 정점 찍고 바로 하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를? 후퇴 찍고 그 다음에 불황. 이것도 하향이라 그래. 불황이나 하향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럼 요때 저점 보이십니까? 요때 저점 보이십니까? 요 사이를. 주기. 이때 잠깐만요. 회복과 상향은 둘 다 경기가 좋아요? 둘 다 경기 좋은 거잖아. 어쨌든. 이걸 확장 국면이라 그래. 후퇴와 하향은 둘 다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이걸 수축 국면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회복 상향은 공부를 같이 하셔도 되고요. 후퇴 하향을 공부를 같이 하셔도 돼요. 원래는 경기가 몇 개인데 4개 순환이거든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인데 우리는 2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회복 상향과 후퇴 하향과. 그럼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회복 상향은요. 매도인이 중시되고요. 후퇴 하향은 매수인이 중시됩니다. 중시라는 단어를 쓰기. 중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광고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경기가 막 좋아져요. 그럼 오르기 전에 매수자들은 살려가겠어요? 안 살려가겠어요? 살려가겠죠. 매수자들은 오늘 사는 게 좋아요? 내일 사는 게 좋아요? 오늘 사는 게 좋죠. 그럼 거래를 미루려고 해? 앞당기려고 해? 앞당기려고 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매도자들은 오늘 파는 게 좋아? 내일 파는 게 좋아?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내일 파는 게 좋지. 이 사람들은 거래를 앞당기려고 해? 미루려고 해? 미루려고 해. 밑에 여러분들 광고에 주안점을 둘 때 누구를 잡아오는 광고를 해야 돼요? 매도인 잡아오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이 많이 없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 이해되십니까? 예. 두 번째, 후퇴와 하향 시장. 자, 매수자들 오늘 사는 게 좋아요? 내일 사는 게 좋아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해? 미루려고 해? 시장이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흔해, 귀해. 근데 매도자들은요, 오늘 파는 게 좋아? 내일 파는 게 좋아?
오늘 파는 게 좋아. 물량을 막 쏟아내겠지. 그러면 흔해 귀에. 흔해요. 그럼 누가 중시돼야 되겠습니까? 매수자가 중시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시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시장에 안 나오고 이 사람을 중시해야 됩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 중시한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회복이나 상향은 가격이 자꾸 오르잖아요? 가격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야? 매도인. 이때 매도인이 중시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후퇴와 하향은 가격이 자꾸 떨어지잖아. 떨어질 때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야? 매수인. 매수인이 중시되는 겁니다. 다시 오를 때는 누가 중시된다? 매도인.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매도인이니까. 떨어질 때는 매수인이 중시됩니다. 그럼 제 손모양만 보고 누가 중시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중시? 매도인. 요거는 매수인. 실제로 심량에 들어가서도요. 손을 들고 문제를 풀면 좋아요. 회복이구나. 매도인. 후퇴구나. 매수인. 상향이구나. 매도인. 하향이구나. 매수인.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 오를 때는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가격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매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더 중요한 거.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례 가격. 사례 가격은 옛날 가격을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게 상한선인지 하한선인지 이게 지금 맨날 나오더라고요. 왜 맨날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쉬운 게 왜 맨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1억이에요. 여기 2억이고요. 2억 5천 찍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억이에요. 1억이고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회복과 상향은 가격이 올랐죠? 오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옛날 가격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준에서 그 가격은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한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가격이 오른 다음 옛날 걸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 그럼 무슨 선이야? 하한선이야. 하한선이면 매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매도자들은?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와 이만큼 올랐구나. 부동산을 판 사람들은 안 좋겠지. 아 지금 팔 걸 옛날에 팔지 말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한선인지 하한선인지.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 후퇴와 하향시장 가격이 떨어졌잖아. 떨어지고 나서 옛날 가격을 쳐다본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선? 상한선. 그래서 사례 가격이란 말이 시험에 나오면요. 시험에 나오면 항상 옛날 가격을 쳐다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랐어? 오른 다음에 옛날 가격을 쳐다보면 지금 기준에서 무슨 선이고? 하한선이고. 내렸어? 내린 다음에 옛날 가격을 쳐다보면 상한선. 그래서 이번에는 제 손모양과 반대로 얘기해 주셔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 가격이니까. 옛날 가격이니까. 그럼 제 손모양과 반대로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무슨 선이고? 하한선이고 후퇴 하향 시장에서는 상한선이 됩니다. 이게 맨날 시험에 나와요. 상한선, 하한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작년에는 또 나왔어요. 이게 시험 한 5번 치면 3번, 4번 정도 나오는 게 상한선, 하한선이에요. 결론 냅시다. 회복 상향은 누가 중시? 매도인. 옛날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 후퇴 하향은 매수인. 옛날 가격은 상한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좀 특이한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정시장이라는 거예요. 안정시장이 뭔지는 제가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정시장은 이런 걸 말해요. 자 보세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보는 거야. 안정시장. 자, 안정시장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인데 어떤 시장이냐면 위치가 좋아 일단.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고 도심지 내에 있는 점포들이에요. 다시 위치는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 돼. 그 다음에 규모는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도심에 있어야 돼? 교외에 있어야 돼? 도심에. 이런 애들은 경기를 잘 타지 않는다 그래요. 가격은 안정되거나 상승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상승하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 그래요. 안정시장이 특히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별도로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중요한 건 순환하지 않아요. 안정시장은. 맞아 넣는다고?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안정시장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안정시장은 순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회복 다음에 뭐가 와요? 상향이 와요. 상향 다음에 후퇴가 와요. 후퇴 다음에 하향. 하향 다음에 뭐가 와요? 회복이 와요. 회복이 와요. 회복 다음에 상향. 상향 다음에 후퇴. 후퇴 다음에 하향. 그럼 질문. 부동산 경기는 몇 개로 순환해요? 4개로. 절대로 5개로 순환한다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경기도 몇 개로 순환하고 4개로 순환하고 특유한 국면이 뭐가 있다? 안정시장이 있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5라고 하지 말고 4 플러스 1로 공부하세요. 4 플러스 1. 부동산 경기 몇 개로 순환? 4개로 순환. 절대로 5개로 순환하시면 안 돼. 안정시장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와서 순환하는 시장이 아니고 모든 경기 국면에 걸쳐서 존재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복 상향 시장이야 지금 시장이. 근데도 안정시장은 있고 없고? 있고. 후퇴 하향 시장이야 지금 시장은. 하지만 뭐든 있다? 안정시장은 있다. 안정시장은 모든 경기 국면에 걸쳐서 존재가 가능한 시장이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와서
순환하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공부합시다. 회복 상향은 매도인 중시 옛날 가격 하한선. 후퇴와 하향 시장은 매수인 중시 옛날 가격 상한선. 그리고 좀 골치 아픈 게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미집 이론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집 이론. 일단은 우리 기초부터 조금 정리를 할게요. 거미집 이론 하기 전에 저랑 이거 한번 해봐요. 가격이 변동을 합니다. 변동을 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수요는 즉각. 근데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시차. 시차라는 게 뭐냐면 공차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때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2013년도부터 출발할까요? 2013, 2014, 2015, 2016 이렇게 한번 네 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옥수수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옥수수 가격이 폭등합니다. 2013년도에. 가격 폭등하면 옥수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공급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왜 하고 싶어요? 왜? 공급 법칙이에요.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금세 까먹죠. 예.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게 그게 공급 법칙이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건 공급 법칙이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예요? 감소해요. 왜 그런데요? 수요 법칙이고요. 맞아요? 예, 그럼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근데 잘 보세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옥수수 공급을 2013년도에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죠? 그렇죠. 재배 기간이 필요하니까. 재배 기간이. 시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 가격을 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물량이 언제 풀린다? 14년도에 풀린다. 그럼 14년도에는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폭락한 가격을 보고 옥수수 농사를 짓고 싶겠어, 안 짓고 싶겠어? 안 지어. 이때는 뉴스 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옥수수 밭 갈아 없는 뉴스밖에 안 나와요. 막 뉴스 기자가요. 사진도 저 카메라도 잘 찍어요. 농민이 옥수수 밭을 갈았고 소주 2병 먹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갖다 사진 딱 찍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옥수수 농사를 짓고 싶겠어, 안 짓고 싶지? 안 지어요. 안 지으면, 자, 봐요. 안 짓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1년 뒤에 그럼 물량이 씨가 말라요. 아무도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가격은 폭등한다는 것이. 그냥 오르면 안 돼. 폭등해야 돼. 폭등한 가격을 보고 2년 전에 눈물 흘렸던 농민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죠. 지으면 이게 지금 공급이 되냐? 안 된다고. 1년 뒤에 된다고. 가격은 뭐예요? 폭락합니다. 폭락한 가격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또 뭐 한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알겠어요? 예.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2100년도까지만 가봐요. 그럼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 한 4년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2100년도까지만 가면 이해가 돼요. 쌤,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데? 왜 배워야 되는데? 왜 배워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올라요? 그럼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요. 지금 물량 공급하면 좋은데, 짓는다고. 2, 3년 뒤에 완공이 되겠지. 2, 3년 뒤에 물량이 많이 풀려요. 아파트 가격 폭락, 미분양 사태 속출하고요. 좀 규모가 작은 건설회사들은 망해 나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건설회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싶겠어, 안 짓고 싶겠어? 안 지어요. 안 지으면 효과가 지금 나타나나? 아니에요. 2, 3년 뒤에 나타나요. 물량이 씨가 말라요. 미분양 해소되고 가격은 폭등하고요.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이걸 거미집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거미집 이론은 어디서 적용되는지 아세요? 어디서 적용되냐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적용이 돼요. 시험 적용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봐요. 이러다가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어려워?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쉬운데. 그 다음에 쉬운데. 안 한다고. 그럼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면 그게 쉬워요. 그러면 합격자들 막 공부 대충 한 사람도 합격을 해. 합격하지? 그러면 시험 쉽다고 소문이 난다니까. 그러면 윗집, 아랫집, 옆집 다 공부한다니까. 그게 시험이 어려워.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떡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걸려야 되냐면 쉬운 애 걸려야 되는데 어려운 애 걸려가지고 매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이번 시험은 작년 시험보다 쉬워요. 100% 쉬워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작년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작년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1차에서 복수 정답을 안 받아줄 것도 받아줬어요. 합격자를 맞추려고. 너무 어려웠어요, 1차가. 2차도 너무 어려웠고요. 제가 봤을 때 최근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작년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는 그렇게 어렵지는 못해요. 2회 연속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원래 짝수회가 좀 쉬워요. 꼴수가 좀 어렵고요. 적지는 마세요.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아, 내 적는 사람들은 내 좀 겁나 죽이 수업을 못 하겠어, 저희. 그러니까 사람이 수업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녹취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짝수회가 조금 쉽고 홀수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짝수회는 쉽고 홀수회는 어렵다고 했음 2014년 1월 며칠 이종호가 얘기했음 이렇게 적어버린다니까. 수업을 못하겠어. 그런 분들 때문에. 아, 느낌이 이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이럴까봐.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 그것도 적으세요. 그것도. 예. 짝수회가 보통 좀 쉬워요. 홀수회가 좀 어렵고. 이거 거미집 이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남들이 다들 이렇게 한번 이거 투자하자 할 때 그때 안 하고 투자하지 말자 이거 지금 큰일 나겠다 할 때 그때 투자는 결단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돈을 벌지 않겠나 싶어요. 거미집 이론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로 시험에 떠요. 그래프로. 자, 일로 오세요. 이 그래프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그래프를. 자, 그래프 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프 가기 전에. 자, 잘 봐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걸 수렴이라 그래요.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잘 봐봐요. 요거를 발산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 보이세요? 요걸 순환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안으로 막 말려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하고? 수렴.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게 발산. 계속 똑같은 궤적을 맴돌면 순환. 요거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물을 거거든. 자, 실험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 공부를 못하고 거미집으로 공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 자, 보세요.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 맞나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우하양은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입니다. 맞아요? 근데 수요 곡선을 살짝 눕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즉각 반응한다. 그럼 수요는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크다, 작다? 크다. 즉각이니까 탄력적인 거예요, 수요는. 가격 올리면 즉각 수요는 줄고, 가격 내리면 수요는 즉각 늘어. 알겠어요? 공급은 비탄력적인 거예요. 가격 올려도 공급량이 제때 증가할 수가 없고, 가격을 내려도 제때 감소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다. 공급은 좀 더 비탄력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말이 기울기 작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가파르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고 완만할수록 탄력적이야. 그럼 제가 기울기로 얘기할 테니까 탄력, 비탄력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면 탄력, 이렇게 되면 비탄력. 요거는 완전 비탄력, 요거는 완전 탄력. 그러니까 기울기가 누울수록 탄력적이야.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고. 그럼 일반적으로 누가 더 탄력적으로 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으로 했으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누워야 돼.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좀 누웠어요. 너무 누우면 그림을 못 그려요. 이 정도면 누운 거야. 내 나름대로 눕혔다고. 알겠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기울기가 조금 뭐하고 완만하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기울기가 조금 가파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가격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랑 한번 얘기해 보아요. 그럼 일단 대답하세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조금 기울기가 뭐하고 완만하고 작다는 거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건 수요가 뭐한 거지? 탄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다는 거지. 보이세요? 저는 가격을 줄게요. 가격. 엄청 비싼 가격을 한번 줘볼게요. 엄청 비싼 가격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대답하가요. 가격이 비싸면 수요는 많고 적고 공급은 많아. 가격이 비싸면요, 살 사람은 없어. 물량만 많지. 맞아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폭락시켜버립니다. 살 사람 없고 물량이 많으면 가격 폭락한다고. 맞아요? 근데 가격이 싸지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뭐가 많고?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은 거야. 맞아요? 그럼 가격은 올라요. 폭등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또 비싸지면 뭐는 적고?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지. 이걸 여러분들이 왜 걱정해?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폭락시킵니다. 또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져서 가격은 폭등, 폭락, 폭등 하다가 이런 식이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걸 갖다 우리는 수렴형의 거미집 모형이다 그래. 무슨 형이요?
자, 그럼 어떨 때 수렴형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가 탄력적이면?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길기가 뭐하면? 완만하면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약.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큰가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이번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그리고? 좀 가파르게 그리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그리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이게 우하형이 수요 곡선이고 우상형이 공급 곡선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그럼 가격이 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가격이 폭락해요. 그리고 폭등해요. 그리고 폭락해요. 폭등해요. 그리고 폭락해요. 폭등해요. 너무 많이 좀 어지러운데 이 정도만 돌게요. 대충 그림 왔잖아. 그림 왔잖아. 이게 그 유명한 발산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형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리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각도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각도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수요를 탄력적으로 해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좀 완만하게 그려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그려보면 수렴형과 발산형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봐야지 뭐. 자, 시험 보세요.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야. 우하형 수요 곡선, 우상형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인데 기울기를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탄력성과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아. 맞아요? 그럼 기울기도 같겠네.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주잖아요? 그럼 폭등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은 궤적을 만들어요. 이렇게. 요거는 그냥 순환형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 따라 하시죠.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함께 하세요, 그냥.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함께 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하고? 수렴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 수탄수, 공탄발로 함께 하세요. 수탄수, 공탄발. 수탄발, 공탄수 하면 안 돼요? 예. 수탄수, 공탄발 해야 돼요? 예.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하고? 수렴.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 이 거미집 이론도 시험 5번 치면 3번 정도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자, 잘 보세요. 경기 변동은 공부해야 될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경기 변동에서는 경기 변동의 4가지 유형. 경기 순환, 계절, 추세, 무작위, 요거 하나 공부하고. 됐어요? 두 번째는 경기의 특징, 주기 길고 진폭 크다. 불분명해서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 주식은 전순환, 상공업용은 동시순환, 부동산은 후순환, 주거용은 역순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회복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인 중시 옛날 가격 하한선. 후퇴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시 옛날 가격 상한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 수요는 즉각 반영하는데 공급은 시차가 존재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 폭락을 하더라. 근데 폭등 폭락을 하면서 균형점으로 말려 들어가면 이건 수렴형이고, 폭등 폭락을 하면서 균형점부터 멀어지면 이건 발산형이고, 같은 궤적을 맴돌면 순환형인데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수렴형이 나오고 공급을 탄력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발산형이 나오고, 같으면 순환하더라. 여기가 경기 변동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의 전부입니다. 교재를 잠깐 보시면 교재 162 가시면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나옵니까?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고체크하시고 가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확인하시는데,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보충학습 나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순환적이다라는 표현이 있나? 저 끝에 무슨 시장? 주식. 동시순환적인 건 저 끝에 상공업용. 후순환적인 건 저 끝에 부동산. 역순환적인 건 저 끝에 주거용.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제4절.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이 나옵니까? 자, 부동산 경기는 5국면이라고 해야 돼요?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 안정시장. 그래서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읽으니까 4개의 국면이 어떻게 일단 나타나고,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안정시장이라는 별도의 특유시장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한 장 넘기시면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이 나와요. 그걸 보지 말고 166으로 가봐요. 166으로 가보면 제일 밑에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166표. 맞아요? 개론 교재가 참 좋은 교재예요. 이론 정리 딱 해놓고요. 밑에 핵심 정리해서 표를 딱 항상 있어요. 표가. 중요한 내용들은요. 교론 교재가 참 좋은 교재예요. 교재 엄청 잘 나왔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요. 엄청 꼼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회복 상향은 누가 중시돼요? 매도인 중시, 옛날 가격은 하한선. 후퇴하향은 누구 중시? 매수인, 옛날 가격은 상한선. 그리고 안정시장이라는 시장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168에 제5절에 거미집 이론 하는 거 나옵니까? 예. 자, 거미집 이론 출제 빈도 한번 봐봐요. 19, 20에 한번 쉬고, 21, 22에 한번 쉬고, 23, 24, 25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26회 때는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너무 많이 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23, 24회 연속으로 2번 나왔을 때, 작년에 거미집이론 안 나온다고들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측을 했었어요. 저는 나온다 그랬어요. 저 혼자 나온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작년에 저희 학원 다니신 분들 계시면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제 꿈에 나왔어요. 그 얘기도 물어봐요. 이종호가 꿈을 꿨는데, 거미집이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작년에 꿈을 꿨는데, 꿈에요.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내가 급한 마음에 많은 문제를 보려고 했는데, 많은 문제를 못 봐. 한 개 봤어, 한 개. 진짜. 한 개 봤는데, 그 거미집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 봤다. 거미집으로 봤다. 원래 타이밍상은 올해 거미집으로는 안 나오는 게 맞지만, 꿈에서 봤기 때문에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엄청 어렵게 나와서 다 틀리긴 틀렸어요. 그런데, 우린 중요합니까? 그게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거지, 일단. 작년에 나왔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한테. 제가 나온다고 했는지 안 나온다고 했는지. 그래서 올해도 제가 꿈을 꿀 거예요. 어쨌든 꿈을 매번 꾸니까. 이번에는 작년에는 한 문제밖에 못 봤는데 올해는 더 많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맞으면요, 저는 강의 안 하려고요. 진짜 강의 안 합니다. 저 강남역에 위치 좋은데 오피스텔 안 얻어가지고 이도령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려고. 올해도 맞으면 내 진짜 강의 안 하려고. 자, 교재 169로 갑니다. 169에 가시면 4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4번. 거미집 모형의 종류 보이십니까?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죠. 이걸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림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하고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수탄수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암기 코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론 178쪽인데요. 요거는 제가 계속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한 5월달, 6월달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셔도 되는 파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파트만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